2019년에 가장 많이 회자된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력이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자극이 오거나 동기부여만 된다면 충분히 개발 가능한 영역이 많다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한국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특히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견제 속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불가능해 보이던 불화소를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등 앞으로 한국이 소재 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국산화를 이뤄내는 모습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국방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의 증강은 기술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거나 미국과의 협정으로 인한 제재에 막혀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산형 전투기가 훨씬 막강해질 수 있다는 소식과 대한민국 핵 잠수함의 가능성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요격 능력 강화에도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자권 전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 정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장사정포의 발사 위치나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 대응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한국이 기존에 가려웠던 부분들을 이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전략적으로 안보를 강화한다는 움직임입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한 저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1년에서 25년 국방 준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갈수록 증가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거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 7천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 예산은 2024년 6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6.1%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 분야는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해 감시 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이때 최근 미군과의 협정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에도 착수하는데 초소형 정찰 위성의 경우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활용해 쏘아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모든 것을 허가해주거나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적극 관련 기술을 개발해 대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된 것입니다.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에 탑재돼 지상 비행시험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 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 기술 검증 모델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습니다.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도 협업 성과를 이루는데요. 이후 ADD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진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한편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과제가 됐습니다. 전투기에 장착된 AESA 레이더가 비행 무기 체계와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입니다. ADD 관계자는 레이더가 항공기와 연결해 제 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체계 통합이다. 체계 통합은 어려운 일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산이 남았지만 다른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9월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 조립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AESA 레이더도 함께 전투기에 탑재됩니다. 이후 지상 시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고 2023년 한국형 전투기 비행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됩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를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레이더는 미국이 보유한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며 활용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AESA를 통해 한국은 막강한 국산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며 또한 이를 수출할 수도 있는 2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시도는 핵 잠수함입니다. 국방부 플랜에 보면 2026년까지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000톤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 3 사업이 추진 중인데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국내 기술로 첫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몸집이 커지는 만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등 무장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LBM에 대해서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밝히진 않았으나 미사일 계획은 극비의 보완이 필요한 만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일각에서는 기술력이 충분한 데다가 4,000톤까지 발전하게 되면 사실상 SLBM을 탑재 못할 이유가 없다며 관련 개발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한국에는 줄기차게 SLBM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의 보유에 대한 논의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걸려있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한다면 한국의 기술은 단번에 핵잠을 보유하는 단계로 진입해 군사 대국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잠수함 능력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네티즌이 공유 중인 한국 잠수함은 민폐라는 글을 보면 한국의 박위함, 이종무함, 장보고함 등이 가상훈련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 등을 격침했다는 내용으로 이미 관련 분야에서는 유명한 사실이며 한국의 해군력이 이렇게 강했나 하는 의문을 던진 일화였다고 합니다. 조선업으로 오랫동안 해당 사업에서 수출도 해오며 근육을 다져온 한국이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속도가 느린 디젤 잠수함으로 속도가 3-4배 빠른 핵잠마저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낸다면 핵추진 잠수함만 장착하게 되는 순간 해군력은 단번에 일본을 압도하게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핵 재처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특히 일본이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도 주변국과의 반대보다는 당장에 미국과의 특별한 협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방어력을 시급하게 확충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을 상대로 태평양 패권을 지켜야 하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며 구체적으로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해 동맹들의 파워가 동시에 증가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번 미사일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담판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기적적으로 성사되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협정은 계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 국방부에서는 미군 비용 감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재를 풀어줄 것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국방 부분에서는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 비용이 세이브된다는 논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기존 보수파 의원들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잘 맞는 논리이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도 괜찮다는 의견도 일부 국방을 강화하자는 네티즌들에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으면 개발해버리고 미국과 협상이 되면 관련 분야에서 날아오르며 국방력을 강화하며 세계적인 군사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과거에 맺은 여러가지 불필요한 협정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고 자주 국방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도 필요해 보입니다. 테레비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생각하지도 않았던 악몽이 새로 시작되었다고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라졌다고 안심했던 마이크 혼다 전 하원 의원이 전면에 다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시 마이크 혼다 전 의원에게 시달릴 생각에 일본 정부와 언론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 정치인을 꼽자면 마이크 혼다 전 의원이 상위에 들어갑니다. 일본계이면서도 일본의 위안부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은 지난 1996년에 캘리포니아 선거구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10선을 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었습니다. 일본의 간절한 기도 탓인지 2016년에 아깝게 낙선하면서 정계에서는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범죄 관련 일본 규탄 성명과 결의안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마이크 혼다 의원의 낙선과 정계 은퇴 소식은 일본에게는 축배를 들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의 공화당 집권 시기에는 아베와 트럼프의 브로맨스로 일본의 범죄에 대해 미국 의회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었던 마이크 혼다 전 의원이 의회 로비스트로서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 혼다 의원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서 같은 캘리포니아 출신 정치인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는 민주당 집권 시에 오랫동안 다양한 위원회를 맡도록 지원하고 서로 협력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현재 미국 권력의 2위와 3위에 해당되는 두 여성 정치인이 마이크 혼다 전 의원과 대화가 통하는 같은 지역의 정치인이라는 거죠. 2016년 낙선한 이후 미국 의회에서 사라졌던 마이크 혼다 전 의원이 바이든 민주당 정권의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일본은 아예 예상도 하지 못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은 마이크 혼다 의원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극우 언론 데일리 신초가 또 나타났다. 마이크 혼다. 위안부 판결에서 한국 언론에 일본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일본을 가장 괴롭혔던 미국 정치인 마이크 혼다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라는 식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는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위안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일 마이크 혼다는 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더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이크 혼다는 일본의 범죄 행위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널리 알려야 한다. 피해자국들과 연합해서 일본을 제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민간 차원의 일본 불매운동을 지속하면서 일본을 압박하는 행동은 중요하다.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보면서 그 골치 아픈 마이크 혼다가 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 정치인 중에서 일본의 부정적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마이크 혼다 전 민주당 하원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집요하게 일본을 비난하는 미국 하원의 비난 결의안을 추진할 정도이며 일본 정치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시위를 주도하며 반인권 국가 일본을 비판해왔습니다. 일본이 무엇을 할 때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일본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행동을 실천했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혼다 의원은 지난 2007년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121호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정치인입니다. 같은 해에는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가 미국 의회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계이기 때문에 일본식 이름을 쓰는 마이크 혼다가 적극적으로 반일에 나서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인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을 일본 정부가 나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혼다의 조부모는 구마모토현 출신으로 190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혼다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일본계 3세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린 혼다 씨를 포함한 일가족이 일본 측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항상 마이크 혼다의 적극적인 반일에 대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것에 대한 원한일 것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과 한국의 로비에 의해서 반일 운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일본은 미국에서 한국의 로비 외교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라는 기사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미국 정치인들과 단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 의원이 위안부 관련 발언에 가장 강력하다고 소개합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계 미국 정치인이면서 한국의 로비 때문에 엉뚱한 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 마이크 혼다를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돈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마이크 혼다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아직도 위안부 범죄에 대해 분명한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위안부 결의안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본은 뜯어 말리고 비난하는 등 난리를 치고 있지만 상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때마다 한국의 로비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그 핵심 인물에 마이크 혼다 의원을 꼽고 있습니다.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연일 한국 로비와 마이크 혼다 의원 탓만 하는 일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전 세계는 다 알고 일본만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이크 혼다 의원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던 일본은 어떤 식으로라도 나쁜 정치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이 눈엣 가시처럼 불편한 일본은 건수만 생기면 마이크 혼다와 연결되어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는 식으로 억지로 엮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기술 탈취를 위해 미인계 스파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기사에서도 마이크 혼다 의원이 중국계의 미인 스파이와 사진을 찍었다 라는 식으로 슬쩍 기사에 삽입하는 식입니다. 뭔가 둘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띄우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항상 마이크 혼다에 대한 이런 조작된 여론과 이미지를 만들어서 위안부 범죄를 물고 늘어지는 정치 활동에 대해 물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 혼다에 대해 중국 미녀 스파이와 마이크 혼다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낙선한 정치인에 대한 경계와 의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 미녀 스파이가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그 활동 중에 마이크 혼다 의원과 딱 한 번 사진을 찍은 것뿐인데 그것을 계속 확대하면서 음모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범죄 등 역사적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용쓰는 일본으로서는 이래저래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착하게 살면 될 것을 왜 저리 힘들게 살까요?